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가 확보한 12구 이태원 참사 수사 기록 분석 보도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신은 신이 아니라서 대형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왜 내게 책임이 없는지 1번부터 12번까지 번호를 매겨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같은 보고를 받은 경찰청도 못 막지 않았느냐는 논리를 폈습니다. 수사 기록 속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왜 내게 책임을 묻냐고 억울한 듯 따지고 있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뒤 첫 진술 조서. 조사에 앞서 박 구청장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후유증으로 밥도 거의 못 먹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가 조사할 수 있겠냐고 묻자 정신력으로 해내겠다고 말합니다. 검사는 박 구청장에게 참사 석 달 전 지역 방송 출연 영상을 제시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이다. 저도 그 책임자의 한 사람입니다만 안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각별히. 검사가 책임자 맞냐고 물었습니다. 박 구청장은 맞긴 한데 군중 통제나 질서 유지는 경찰 일이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나서면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1. 연간 안전계획은 취임 전 작성됐다. 2. 예측이 불가능했다. 3. 헬로윈은 지역 축제가 아니다. 미리 준비한 듯 번호까지 붙여 책임이 없는 이유 12가지를 늘어놓습니다. 특히 신이 아니라서 예측할 수 없었다며 사람들도 사고 날 줄 몰라서 온 것 아니냐고 검사에게 되묻습니다. 참사 보름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는 헬로윈 데이 부담 요인 보고서에 10만 명 이상 운집할 거라고 보고합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공식 기록상으로만 4차례 비슷한 보고를 받았고 2차례 대책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랬던 김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보고를 받고 사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똑같은 보고를 받은 경찰청도 마찬가지인데 경찰청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윗선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또 사후 대응에 대해선 최고 베테랑인 유미진 총경이 상황관리관 근무를 섰는데 설마 업무를 해태할 줄 몰랐다며 부하 직원에게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여전히 수사 대상 신분인 김 청장은 서울청장 자리에 유임됐습니다.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은 참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MBC가 수사 기록 분석에 대해 조언을 구했던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은 원인을 밝혀낼 골든타임은 지난 것 같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참사의 반복만은 막으려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사회가 가져야 되는 질문은 구청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황이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죠. 한 생존자는 특수본 조사에서 1시간 깔려있을 때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지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2,000쪽 두꺼운 수사 기록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참사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기관장들이 출석했습니다. 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둔 오늘도 여전히 책임 회피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다음 날 새벽 뒤늦게 참사 발생 보고를 확인하고 서울로 돌아오던 윤익은 경찰청장은 누군가로부터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해서 구청장급 이상의 안전 책임을 귀책시켜 초기 가닥을 명쾌히 가져야 한다는 내용에 윤 청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그러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대처가 시급할 때 책임을 회피할 방법 찾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윤 청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사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관련 공무원 33명은 기소돼서 처벌받는데 기관의 장은 아직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밑에 있는 분들만 이러고 위에 정작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안 가느냐? 우선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책임의 회피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실종입니다. 피해자와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송구하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관은 참사 1주기를 맞아 윤 대통령과 함께 유족들을 찾아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도 그럴 의사가 당연히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오는 일요일에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유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검토는 했지만 정치 집회 성격이 짙어서 참석은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은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준비하는 추모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시민 추모 대회 자리에 오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희생자들 영전에 국화 한 송이를 올려주십시오. 참석 여부를 검토해온 대통령실은 오늘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야 4당이 함께 주최하는 걸로 확인됐고 추모 행사 이후 집회가 이어져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이에 유가족 측은 한때 장소 섭외에 어려움을 겪어 야당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가 주최에서 야당을 빼기로 했다며 다시 초청했지만 대통령실의 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외 일정으로 참석할 수 없고 여당 지도부는 참석 여부를 묻자 며칠 더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야당들은 전부 참석한다는 계획입니다. 1주기를 맞아 대통령이 추모 메시지를 낼지 여부에 대해서도 참모들은 추모가 정치화돼선 안 된다, 좀 더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해 12구 이태원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는 데엔 엿새가 걸렸습니다. 여당의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은 국민은 늘 옳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온 국민이 애도하는 추모 행사에 오늘은 정치적이라 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의 자리를 비워두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인데 여당 지도부도 총출동했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산업화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축켜 세우며 유족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11년 만에 아버지 추모식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44주기 추도식에 참여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조우가 필요한 시점, 대통령 추도사에 행보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낮은 상황이지만 보수층이 두터운 대구 경북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긍정보다 부정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일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는 대구 출신 유승민 전 의원과 대구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한 이준석 전 대표의 총선 전 신당 창당론까지 거론됩니다. 추도식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까지 총출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뒤 주로 참모들과 국내 현안을 점검해왔는데 그만큼 오늘 추도식 참석은 이례적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밤새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하마스 기반 시설을 타격하는 등 대규모 작전을 벌였습니다.
본격적인 지상전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현재 미국과 지상전 개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야간에 촬영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스라엘의 탱크와 장갑차가 분리 장벽을 넘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들어갑니다. 탱크가 포탄을 발사하자 검은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날립니다. 이스라엘군은 다음 단계의 전투를 위한 준비로 가자 북부에서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다수의 테러 분자와 기반 시설, 대전차 미사일 발사 진지를 표적 공격했다며 병사들은 임무를 마치고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급습은 지상군을 전면 투입하기에 앞서 가자지구 외곽에 위치한 하마스의 방어 진지를 제거하는 사전 작업이거나 하마스의 방어 수준을 파악하려는 정찰 성격이 강한 공격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언한 지 몇 시간이 안 돼 나온 것입니다. אנחנו ממטירים על החמאס אש תופת. כבר חיסלנו אלפי מחבלים, וזאת רק ההתחלה. במקביל אנחנו נערכים לכניסה קרקעית.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상전 개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지상전 개시 시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스라엘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공격에 대비해 방어망을 확충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연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지구의 지상전 투입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말할 수 없지만 시점은 전시 내각의 만장일치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교사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피해 학생의 부모를 만났는데요. 교실에서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겠다면서 학생들을 유인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2살 초등학생 딸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화내지 말라고 들어가는 게 첫마디였어요. 자기가 아니라 학교에 갈까 봐 울면서 얘기하는 게 아빠 나 성추행 당했었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물어보니 추행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수 뮤직비디오 틀어줄게 해서 이제 끌어모았다 그러면 뒤에서 이제 만진다던가 허벅지라든지 그다음에 옷 위에 있는 성기 부분을 만진다든지 방과 후나 체육 시간 등에 다른 학생들의 눈길을 피해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임 교사를 고발해야 한다는 부담이 학생들에겐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7개월 동안 또 부모로서 그걸 또 감지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좀 많았고요. 선생님들이 다 믿고 있는 와중에 범죄자 한 사람한테 배신감이 있었습니다. 각자 당한 피해를 쉬쉬해오던 학생들은 성추행을 봤다는 얘기가 돌면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학생끼리 나눈 SNS 대화에는 실수라고 하면 어떡하냐, 선생님이 우리한테 실망이라고 할 것 같다고 하며 망설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피해자는 같은 반 여학생 8명. 이들은 이번 주 초 학교에 이를 알렸고 해당 교사는 그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5년 전 교원으로 임용된 30대 피의자는 경기도의 다른 초등학교를 거쳐 작년에 현 근무지로 발령됐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나 교육당국에 접수된 다른 피해 신고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전 학급에서는 애정 표현이 과한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추가 피해 사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이 교사는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입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 신상정보가 여성가족부 웹사이트와 앱에 공개되죠. 이름과 나이뿐 아니라 신체 정보, 범죄 이력까지 8가지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이런 정보들 과연 쓸모있게 관리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 영등포역 뒤편의 허름한 여관. 강제추행 전과에다 성폭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한 50살 남성 최모 씨의 주소지입니다. 그런데 종적을 감춘 지 오래라고 합니다. 침을 그대로 놔놓고 가갖고 1년이 넘었어. 작년에 아마 2월달쯤. 수북이 쌓인 우편물 가운데 행방을 짐작할 수 있는 건 지난 여름 날아온 법무부의 통지서뿐입니다. 사기죄 벌금을 제때 내지 않아 하루 10만 원의 노역에 처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지난 21일 거주지 변경을 신고했다지만 신상정보 앱엔 지금도 예전 여관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11년 전 30대 여성 2명을 잇따라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살고 나온 46살 남성 한모 씨. 여가부 등록 시스템에 따르면 한 씨는 이곳 상가 건물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MBC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오늘 현장을 방문해 한 씨의 거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때 숙박업소였다가 지금은 마사지 업소로 바뀐 이곳에서 그를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었대요. 남성 휴게실로 간판이 있었는데 쫓겨냈죠. 왜냐면 상관없는 거니까.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 관리는 관할 경찰서의 일입니다. 실제 살고 있는지 방문 면담을 통해 확인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 문제입니다. 전체 대상자는 10만 6,900명에 달하는데 일선의 여성 청소년과 경찰관 1명당 32명씩 맡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한 경찰 간부는 방문 면담이 원칙이지만 보통 전화상으로 확인하고 실제 찾아가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겨우 시간을 내서 현장을 찾아도 대상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성범죄자가 현장 점검을 할 때 수인할 의무, 즉 적극적으로 정기 점검에 참여할 의무를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도 신상 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 160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고려시대 불상인데요. 약탈이 돼서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2012년 국내 절도범이 훔쳐서 다시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원래 소유주인 충남 서산의 부석사와 불상을 보관해온 일본 사찰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석사는 약탈을 정당화하는 폐륜적인 판결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30년대 고려시대 서주, 지금의 충남 서산 부석사에 보관돼 있던 금동 관보살 좌상입니다. 왜구가 약탈해 일본 쓰시마 섬에 사찰해 있었는데 지난 2012년 한국 절도범이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소유권 분쟁은 시작됐습니다. 불상을 몰수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돌려주려고 하자 2016년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불상이 약탈된 점이 인정돼 한국 사찰이 승소했는데 2심 법원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対馬に伝わってそれをこちらが大切に何百年も祀ってきたものなので、こちらに所有権があるというのは当然のことだと思いますね. 그리고 오늘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불상을 20년 이상 소유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불법적으로 약탈해간 문화유산이라도 이런 법리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은 대법원이 불법 약탈을 합법화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폐륜적 판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무력적,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야만적 판결입니다. 이로써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더 이상 법적인 문제를 삼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판결 직후 무라이 히데키 일본 관방부장관은 불상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한국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고 우리 외교부는 일본에 요청이 들어오면 국내 법령에 따라 유관 기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업 종사자라고 표현하면서 일본군의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책이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이 학문적인 의견으로 봐야 한다면서 책이 나온 지 10년 만에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년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는 책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매춘업 종사자로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고 일본군과 동지의식을 갖고 협력했다고 적었습니다. 피가 끓고 살이 떨려서 사람 말도 못하겠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억울하고 죽어도 억울하고. 2년 뒤 검찰은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의 문제로 형사처벌할 일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사실을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항소심 뒤 6년, 책 출간 10년 만에 대법원은 박 교수에게 최종 무죄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 표명으로 최소한만 제한해야 하며 법정보다는 자유로운 공개 토론으로 검증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일본의 책임만 부각시켜선 안 된다는 의도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나눔의 집 법률대리인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박 교수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검사는 저를 매국노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결국 국가의 어떤 견해가 되어버린 생각에 이견을 제시했다라고 해서 고발한 사건이었다라고. 박 교수는 지난 2016년 민사소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두고 참사가 벌어졌던 현장에 추모의 상징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기억과 안전의 길, 그 골목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참사를 기억함으로써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게 하자. 그날 이후 유족들이 줄곧 요구하고 강조해온 일이기도 합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쉽사리 마음을 열고 찾기 어려웠던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 1년 만에 기억과 안전의 길이란 새 이름이 붙었습니다. 입구엔 골목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세워졌고 바닥엔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남아있다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희생자 159명을 상징하는 별 모양 등불들이 골목을 은은하게 비춥니다. 한쪽 벽면엔 게시판 3개가 설치됐습니다. 외국인 희생자들까지 고려해 14개국 언어로 추모 문구가 적혔습니다. 참사 이후 현장에는 이렇게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가 붙었는데요. 이번에 설치된 추모 공간에는 그간 붙었던 십수만 장의 메시지 중 하나가 새겨졌습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시민들의 애도는 참사 직후부터 한결같았습니다. 이곳을 기억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유족들 요청을 용산구는 지난달에서야 받아들여 시설물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국가가 내버려둔 공간에 시민들은 애도 정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 거리를 청소하고 추모 메시지를 수거하며 또 보존하고 있습니다. 참사 현장이면서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이런 추모 공간이 마련된 게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제가 처음 겪었던 참사는 성수대교의 그 참사였는데 그런 참사들의 추모비나 위령비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유족들은 기억 공간 조성의 뜻을 모아준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도 각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임시 공간의 한계를 넘기 위해선 속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희생자 유족과 참사 생존자의 심리 치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치료를 시작했던 사람들 95%가 얼마 못 가 치료를 그만둔 걸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부는 대부분 심리가 안정돼서 치료가 종료된 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유족과 생존자들의 말은 다릅니다. 남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대학생 여동생을 떠나보낸 27살 유정 씨는 힘들 때마다 민간 심리상담사를 찾고 있습니다. 나 이제 안 울겠다 했는데 아니더라고.
참사 직후 정부가 연결해준 상담센터는 3번 만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주로 약물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치료해온 곳이라 대형 참사 피해자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자꾸 그런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주입시키더라고요. 버틸 힘조차도 없어서 간 건데 힘들지만 버텨야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업무 시간에만 상담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다시 직장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 동생들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어서 상담을 받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허용이 안 된 거죠. 이태원 참사로 여동생을 잃은 34살 이진우 씨는 사비를 들여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결해준 상담사는 주로 청소년 상담을 해온 터라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을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줄 역량이 안 된다라고 많이 느껴졌었어요.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정부 지원에 신뢰가 가지 않았고 6개월마다 아프다는 걸 다시 증명해야 하는 과정도 고통이었습니다. 6개월마다 본인의 의사와의 진료를 받으면서 그 내용 문서를 작성하고 의료보험공단에 팩스로 보내고 다시 그 상황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재심사가 한 달 이상 지연돼 중도의 치료를 포기한 생존자도 있습니다. 예약한 날짜에 안 오시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치료비 연장 승인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트라우마 증상이 한참 심할 때였거든요. 정부로부터 심리상담 지원을 받은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족은 522명. 이 가운데 95%가량이 불과 몇 달 만에 상담을 그만뒀습니다. 대부분 심리가 안정돼 종료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참사 트라우마가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트라우마의 영향은 그 기한이 없어요. 뉴욕 국제무역센터 빌딩 테러가 있었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는 재심사 기간을 6개월로 한 건 과거 유사한 재난 사례를 고려한 것이라며 7월부터 상담가들에게 트라우마 교육을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인력을 500명가량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오늘 감사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내부 문건이 공개됐는데 국회와 감사 대상들을 비하하는 표현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직원 훈련을 위해 직접 만든 문건인데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비판에 유 사무총장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만들어 일부 직원들에게 배포한 업무 지침 자료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공감노트로 불린 이 문건에 야당은 국회의 여성 의원들을 비하하는 듯한 원색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자마는 아주머니를 비하하는 표현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국회에 있는 여성 의원들을 강 건너 아줌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모해를 하는 상황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전 감사 당시 감사 대상을 향해서는 쓰레기, 걸레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지금 공직자들에게 배포하는 문건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쓰레기, 걸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직원들을 다그치기 위해 홍콩 무협 영화 신용문 객잔의 장면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체를 훼손해가지고 만두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 감사를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지금 뜻입니까? 아니요, 그건 오해하신 거고요. 복해하신 겁니다. 네. 아름다운 부분은 한 페이지도 말씀 안 해주셔서 좀 섭섭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월성원전 의혹을 감사하다 좌천됐던 유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2직급 승진해 실세 총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눈 감사들을 주도해 독립성,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야당은 감사 업무를 대하는 유 사무총장의 삐딱한 시각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면책 특권을 이용한 명백한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며 엄호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지난 대선 전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 보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점을 넓혀 그 몇 달 전 비슷한 의혹을 다룬 다른 언론사들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와 JTBC에 이어 검찰이 오늘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전직 기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향신문과 뉴스버스는 아무 문제 없는 정당한 보도였다고 반발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향신문 전 기자 1명은 문화방송으로 옮겨 현재 기자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경향신문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대장동 사업에 대출을 날선한 조우영 씨가 10억 원대 대출 수수료를 받은 걸 확인하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며 주임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뛰어들기 전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업자 이강길 씨의 발언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뉴스버스도 대검 중수부가 조용 씨에게 돈을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강길 씨 발언을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을 전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강길 씨 인터뷰를 허위로 보고 전현직 기자 3명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작년 2월과 3월 뉴스타파와 JTBC 보도를 겨눈 수사가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다른 언론사 보도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사실이 아닌데 왜곡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그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며 최소한 범위에서 압수수색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향신문 기자협회는 의혹이 발견되면 취재해 보도하는 게 기자의 직업 윤리라며 관계자 증언을 왜곡 없이 전달했고 윤석열 대통령 등 반론도 충분히 담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스버스도 이강길 씨는 한 달 전만 해도 과거 자신의 발언을 부인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대장동 대출이 왜 수사에서 빠졌는지부터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로써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 보도를 이유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언론사는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언론사들이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한 건 물론 언론단체와 학자들도 언론 본연의 일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임소정 기자입니다.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측은 일제히 이번 압수수색을 검찰의 언론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자회와 노조는 정권을 보위하려는 친위 수사라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버스 역시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겨냥했다며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권력 감시와 의혹 제기는 언론의 소명이라며 정권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검찰이 명예훼손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반성한다, 변화하자, 온갖 쇼를 해대고 있지만 언론 탄압의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의 반성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른바 가짜뉴스를 손보겠다는 명분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학계에서도 우려를 밝혔습니다. 언론 본연의 업무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순간 언론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의 보도를 갖고 기자 개인 집까지 압수수색하는 것, 이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의 수사 대상이 된 언론사는 모두 5곳, 현직 기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쓴소리를 해온 비윤석열계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데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고강도 혁신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몸에 좋은 쓴 약을 처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원래 병원에서 의사입니다. 그래서 약을 조제하는데 꼭 먹어야 될 약을 조제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혁신위원 12명 가운데 여성이 7명, 청년은 6명 포진했는데 세대교체와 전문성에 무게를 뒀다고 자평했습니다.
서울 서초가 지역구인 박성중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캠프 출신 김경진 전 의원, 오세훈계 오신환 전 의원도 합류했습니다. 여당에게 취약한 수도권을 고려했다는 분석이지만 차기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뒷말이 나옵니다. 특히 좌파 언론의 가짜뉴스를 척결해야 한다며 앞장서온 박성중 의원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의원님이 통합에 어울리는 인사냐.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나가니까 그렇게 비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제 가슴 따뜻하고 항상 통합해야 된다고. 정작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온 비윤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에 쓴소리하는 비윤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게 통합형 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혁신이라는 거는 문제의 진단부터 제대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뭐로 직시하느냐. 보수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거 대통령의 출장소로 전락한 정당 아닙니까? 인 위원장은 내년 총선 공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기초를 잘 다지겠다고만 했습니다. 혁신위는 내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0일간의 쇄신 작업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이 무너지면서 올해 초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전날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부진 그리고 높은 금리가 시장에 공포로 작용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99.08,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4포인트, 2.71% 내리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1월 6일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간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주가가 9% 넘게 폭락하며 성장주에 대한 불안감을 높였고 다음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5%선을 위협하는 등 고금리에 대한 공포도 커졌습니다.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2차전지 관련주의 낙폭이 두드러졌고 D램 부분에 깜짝 흑자 전환을 발표한 SK하이닉스도 글로벌 반도체주 약세 속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역시 2차전지 소재주와 잇따른 연예계 추문이 터진 엔터주 하락의 여파로 3.5% 떨어졌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영풍재지 관련주는 거래 재개와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해진 신용거래 계좌는 12,000개를 넘어 한 달 전보다 3배 폭증했습니다. 주가 폭락과 반대 매매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주가가 당분간 상승 동력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재무적 리스크가 커지고 기업들의 금융 비용 부담 등이 가중된다는 거죠. 결국 상반기에 인플레이션 둔화에서 기대했었던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다만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6%로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공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중동 정세 등의 변수가 있지만 올해 연간 성장률은 수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망치인 1.4%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최근 15살 연하인 자칭 사업가와의 결혼 계획을 알려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결혼 상대자를 둘러싼 성별 진위 논란부터 과거 사기 행적까지 여러 의혹이 꼬리를 물었고 하나씩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남현희 씨도 속았다며 이별을 통보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이 상대자는 오늘 새벽 남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 어머니가 사는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오늘 새벽 1시쯤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남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스토킹 혐의로 긴급 체포한 사람은 남 씨의 예비 신랑으로 알려진 27살 전청조 씨였습니다. 전 씨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재벌 3세라며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한 뒤 국내에서 예체능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남현희 씨와의 결혼 소식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도 직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전 씨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며 미국 유학을 간 적도 없고 재벌 3세도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혹은 점차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가 과거 남자 행세를 하거나 재벌 회장의 혼외자인 척을 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뜯어내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외국 회사의 대주주라고 속이며 강연 활동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한테요 진짜를 얻어가려면요 여러분 솔직하셔야 되거든요. 연인인 남 씨와의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10월 10날 결혼을 해요.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저는 국가대표 선수 나는 감독님과 전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지인들은 부유층 행세에 감쪽같이 속았다고 합니다. 명품 쇼핑하는데 저희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금액이 제가 알기로 3천만 원 이상인 걸로 금액까지 다 보여줬었던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믿을 수 없었는데 정확하게 51조 7천억이 있었고요. 논란이 확산되는 와중인 어제도 전 씨에 대한 사기 피해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남현희 씨는 오늘 공개된 한 인터뷰에서 전 씨의 성전환 수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내 이름을 팔아 투자 사기를 벌인 줄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가 재벌 혼외자를 사칭했던 기업으로 알려진 파라다이스 측도 입장문을 내고 전 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죠. 아이오닉 6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비가 오면 차 내부에 있는 에어컨 필터가 빗물에 젖고 부품들이 부식이 된다는 건데 현대차 측은 결함이 아니라면서 보상이나 교환, 추가 수리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보는 MBC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전기차 아이오닉 6입니다. 방금 세차를 마친 차량에서 에어컨 필터를 꺼내봤습니다. 곳곳에 거품이 묻어있고 일부는 흠뻑 젖어 있습니다. 거품과 물이 차량 바깥에서 유입된 겁니다. 1년 전 공식 대리점에서 이 차량을 구입한 30대 운전자는 지난 여름 폭우 때 누수 현상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우천시에는 매회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맡기 어려운 정도로 좀 쉰내가 좀 심하게 나요. 심하게 나서 결국에는 이제 필터를 교환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후에도 비가 내리면 에어컨 필터는 젖었고 송풍기 부품들도 부식됐습니다. 제조사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 세 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누수 현상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보상 또는 교환을 요구하자 현대차 측은 결함이 아니라면서 추가 수리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현대차는 비가 내릴 때 에어컨이나 히터를 강하게 작동하면 외부 공기와 함께 빗물이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오닉 6 모든 차량이 같은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말합니다. 모든 아이오닉 6가 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자는 아닙니다. 하자는 아니고. 그럼 뭐예요? 부족함이죠, 부족함.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냉난방 장치를 강하게 작동해 물이 들어왔다는 현대차의 설명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이 또한 누수 현상인 만큼 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외기 내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 필터 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이 부품을 부식을 시킨다든지 실내 공기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하자인 거예요. 차량 소유주는 결국 구입 1년 안에 2만 킬로미터 이내 주행한 차량을 반복 수리한 기록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교환 환불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중재가 가능하도록 한 한국형 레몬법은 시행 5년째를 맞았지만 교환 환불 판정은 15건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 일대에는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길게는 3시간가량 내린 곳도 있었는데요.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도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얼음알갱이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주택 지붕과 각종 집기로 쏟아집니다. 주차된 차량들 위로 떨어지는 우박도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와, 더 커져. 나뭇가지가 크게 흔들릴 정도로 강한 돌풍과 함께 시야를 가릴 만큼 많은 우박이 쏟아집니다. 땅은 온통 우박으로 뒤덮였습니다. 차량 앞유리 와이퍼에는 우박이 눈처럼 쌓였습니다. 대낮인데도 길거리는 초저녁처럼 컴컴하고 우박이 쉴 새 없이 쏟아지면서 인적은 뚝 끊겼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일대에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길게는 약 3시간 정도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작물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은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한 번씩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강한 불안정을 형성시켜 국지적으로 발달하는 일부 강한 비구름들에서 우박이 내리는 현상들이
우박을 내리게 한 강한 비구름대는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린 뒤 내일 새벽부터 차츰 약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 지역에 새벽부터 오전까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에 유의하고 차량 등을 미리 실내에 옮겨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김영태 서울대 병원장 아들이 서울대 의대로 편입을 하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들이 편입에 활용한 인턴과 논문 경력이 아버지의 도움이 아니었냐는 건데요. 구승은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김영태 서울대 병원장. 김 병원장의 아들은 2013년 카이스트에 입학한 뒤 2017년 학사 편입 제도를 통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5년 동안 합격한 편입생 중 부모가 서울대 의대인 교수인 경우는 병원장님의 아들이 유일했던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아들 김 씨는 카이스트에 재학하면서 겨울 방학 때 이화여대 뇌융합과학 연구원에서 인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대 연구원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연구원만 뽑았고 공식적인 학부생 인턴 제도는 없었습니다. 이대 연구원장은 김영태 병원장과 서울대 의대 동기였습니다. 아들 김 씨는 인턴을 하는 4개월 동안 논문 4편에도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인턴 경력과 논문 저자 기록은 서울대 의대 편입 과정에 활용됐습니다. 서울대 병원장의 아들의 서울대 의대 편입은 그야말로 서울대 의대 카르텔의 종합편입니다. 김 병원장 측은 아들이 직접 이대 연구원장에게 메일을 보내 인턴 기회를 얻었다면서도 지금 그 메일을 찾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교수가 아버지 아들 그 친구인 거를 알았으면 거기다가 썼을 정황이 완전히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요. 오해받을 만한 정황이 있었던 점은 제가 인정하고 그리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대 측은 당시에 비공식적으로 학부생 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고를 안 내셨는데 어떻게 알고? 보통은 메일을 와요, 저한테. 그 시기에 완전히 싹 다 바꾸면서 또 그게 없네요. 못 찾겠네. 또 당시 김 병원장 아들 말고도 다른 학부생 인턴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의대 입학 정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기존 의과 대학들의 수요를 4주 동안 먼저 조사한 뒤에 의료계와 협의를 하겠다는 건데요. 의사협회는 대학들이 주도한 수요 조사 결과는 왜곡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25학년도부터 늘린다. 원칙만 공표했던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처음 내놨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앞으로 기존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증원할 수요를 먼저 파악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보건의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사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교육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의대의 경우는 2026년부터 정원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의학교육 점검반을 꾸려 각 의대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와 투자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4주 안에 신속히 끝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대로라면 대략적인 의대 정원 규모는 올해 안에 정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역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국립대 병원장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저희는 125명 의과대학 정원인데 의대 정원이 확보되면은 저희가 충분히 지역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은 건 사회적 합의 절차입니다.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의사협회는 이해 당사자인 의대의 수요 조사는 왜곡된 조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필수 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자금, 지자체의 지원,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 없이는 증원의 의미는 퇴색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3천억 원을 오는 12월부터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부인과의 분만 수가를 최대 4배 이상 올리고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처음 진료할 때 정책 가상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광복군 출신의 한 독립운동가의 공적이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인물과 섞여서 뒤죽박죽 작성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를 해봤더니 현충원에 있는 묘비마저도 엉터리로 되어 있다가 뒤늦게 고쳐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충원은 독립유공자들의 석판 전체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 광복군 3지대 소속이었던 장이호 지사가 안장된 곳입니다. 묘비 아래 석판엔 장이호 지사의 광복군 입대 시기와 활동 내용이 간략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다른 묘역과 달리 올 들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석판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있던 석판과 올해 새로 만든 석판입니다. 광복군 입대 시기부터 활동 내용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동명이인 장이호의 공적이 뒤섞여 기록됐던 겁니다. 누가 갑자기 이걸 수정한 걸까? 유가족 측은 애초에 현충원이 내용을 잘못 기재했다, 이제와 수정했다고 말하는 반면 현충원 측은 유가족 요청이 있어 석판을 바꿨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분이 신청을 한 걸 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보완을 한 것 같아요.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석판에 기록되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처리했던 겁니다. 독립유공사 한 분께 글자 하나가 바뀌게 되면 그 일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근간을 흔들리는 그러한 중차대한 중범죄거든요. 허술한 서운 심사 그리고 엉터리 보훈 관리가 계속되는 사이 광복군 역사의 산 증인이었던 동명이인 이지대 장이호는 이제는 묘소조차 찾을 수 없는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광복군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부 장관과 대전 현충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충원 측은 독립유공자 석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미국에서는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20명 이상이 숨지고 최대 6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아직도 쫓고 있는데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미군의 사격 교관 출신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능숙한 자세로 반자동 소총을 겨눈 남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놀란 시민들은 급하게 건물 밖으로 도망칩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저녁 7시 미국 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용의자는 인파로 북적이던 볼링장과 식당, 마트를 돌며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He was holding a weapon. I just booked it down the lane and I slid basically into where the pins are and climbed up in the machine and was on top. 현재까지 사망자는 최소 22명, 부상자는 최대 60명에 달합니다. 중상자가 많은 유동적인 상황이라 인명피해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omeone told me that there was a children's bowling event going on at the bowling alley, which is extremely tragic. 경찰이 헬기까지 동원해 용의자를 쫓고 있지만 12시간 넘도록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민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서 나오지 말라 했고 사업장은 즉시 영업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또 용의자를 특정해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40살 로버트 카드. 현지 언론은 그가 육군 예비역으로 복무 당시 사격 교관이었고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환청을 듣고 메인주의 방위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협박한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Card is considered armed and dangerous. If people see him, they should not approach Card or make contact with him in any way. 다만 그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는 경찰도 언론도 추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소식을 접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올 한 해 미국 내 총기 사건으로 숨진 이는 3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시설에서 청소를 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오염수에 노출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5명 중에 2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피부에 남아있는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방사능 피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후쿠시마 원전의 다핵종 제거 설비를 청소하던
도쿄전력의 협력업체 직원 5명이 방사능 오염수에 그대로 노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염수를 내보내는 연결 호스가 갑자기 빠지면서 약 100ml의 오염수가 작업자들의 옷과 마스크에 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방수복을 입지 않았던 작업자 2명은 오염수가 직접 피부에 닿는 바람에 결국 후쿠시마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顔を除いた全身に最初汚染がございまして、もう一人の方は、下半身と両手の方に最初に汚染がございまして。 당시 작업자들의 휴대용 방사선량 측정기에서 경보가 울렸는데 베타선이 6.6 밀리시버트로 측정돼 도쿄전력 자체 기준치인 5 밀리시버트를 초과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긴 후에도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2명 모두 방사능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 방사능 피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皮膚のシワとか毛穴のくぼんでいるところにその入り込んでいて、それを除去するのに時間がかかっていると。 이번 사고 때 기준치를 초과한 베타선은 상대적으로 피부 투과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도쿄전력은 방사능 측정값이 세제곱센티미터당 4베크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사고 피해자들의 피부를 뜨거운 물수건으로 닦아내는 물리적 치료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서 카카오의 경영진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장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 소식은 고재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 3명은 물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까지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 이틀 만입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배 대표 등이 하이브의 SM엔터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와 공모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400여억 원을 투입해 장중 시세보다 비싸게 주문하거나 장 마감 직전 대량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사모펀드가 도합 5%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공식적인 절차로 범행이 진행되는 등 법인의 내부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 법인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변호인단 측은 정상적인 주식 매수 행위였으며 사모펀드와는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김범수 전 의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상시 조사에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 다음에 많이 빠지고 기회가 있으면. 하지만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 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며 추가 송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카카오는 장중 37,4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카카오뱅크도 4.6% 급락하면서 2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사상 첫 올림픽 무대를 노리는 여자 축구가 아시아 예선 1차전에서 태국을 10대 1로 꺾었습니다. 16살 KC 유진 페어가 A매치 데뷔골과 함께 한국 축구 역대 최연소 헤드트릭을 작성했습니다. 손정훈 기자입니다. 네 번째 A매치에 나선 16살 KC 유진 페어. 178cm의 큰 키와 피지컬로 시작부터 태국 수비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33분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나이답지 않은 침착함과 깔끔한 마무리로 A매치 데뷔골을 장식했습니다. 15살의 데뷔골을 터뜨렸던 지소연에 이어 한국 축구 A매치 최연소 득점 2위 기록입니다. 5대0 앞선 후반 11분엔 골키퍼에게 공을 빼서 빈 골문으로 밀어 넣었고 10분 뒤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어 오른발로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페어의 A매치 해트트릭은 남녀를 통틀어 한국 축구 역사상 최연소 기록입니다. 페어와 공격 편대를 구성한 청가람과 강채림도
각각 해트트릭과 멀티골로 기대에 부응하면서 대표팀은 태국의 10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1차전 승리는 거뒀지만 사상 첫 올림픽 무대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2차전은 사흘 뒤, 상대는 북한입니다. 아시아 예선 참가국 12개 나라 중 상위 2팀에게만 올림픽 본선 진출권이 주어집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에서 NC가 전승행진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강인권 감독은 물론 대부분의 선수들이 가을 야구 경험이 없는데도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KT를 상대로는 어떨까요? 이명노 기자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포스트 시즌 4연승. 절반 넘는 선수가 가을 야구를 처음 경험하지만 자신감이 커지면서 두려움은 찾을 수 없습니다. 점수 또 내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 또 내고 잘 막으면 되지? 그냥 이런 식으로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규 시즌보다 조금 들뜨는 기분도 있고 재밌기도 하고요. 저희가 계속 이기고 있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특히 초보 사령탑답지 않은 강인권 감독의 강단이 돋보입니다. 모두가 투수 3관왕 패디의 등판 가능성만 바라볼 때 매경기 김영규와 류진욱을 한 박자 빨리 투입하는 승부수로 새로운 필승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우승팀 SSG를 상대로 한 점차 승부에서 과감한 도루로 허를 찌르고 베테랑 박세혁 대신 신예 김영준을 주전 포수로 기용한 것도 적중했습니다. 첫 가을 야구가 펼쳐진 창원 NC파크에는 강인권 감독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 설레고요. 이건 전부 다 우리 선수들 덕분인 것 같아서 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선수단 전체한테 고맙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예측이 무의미한 NC의 거침없는 질주. 이제 1선발 패디를 앞세워 KT와 이강철 감독을 상대로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릅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휠체어 농구대표팀이 중국을 35점 차로 꺾고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퇴근길 무렵부터 수도권 곳곳엔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현재 경기도 동두천과 충북 제천 일대에서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최고 40mm, 또 충청도와 전북에도 최고 20mm가량의 비가 오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은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영동 지방에 내일 낮까지 최고 60mm가량의 비가 흠뻑 내리겠고요. 이 비구름 뒤로는 반짝 미세먼지도 들어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의 공기가 다소 탁하겠고 아침에는 안개도 함께 뒤엉키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동해안과 전남 서해안 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 9도 등으로 오늘보다 7도가량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과 광주가 19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